이것은 한 소년, 하루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미이짱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떠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군은 그녀의 손을 잡아 위로하고 진정시키며 자란 후에 그녀를 찾아와 결혼하자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더라도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는 버스에 탑승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휘말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성성리 991년 봄초 벨트럼 왕국에서 한 소년 리오가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모르는 방에서 발견됩니다. 하루토 아마카와라는 소년의 과거 생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때 몇 명의 남자들이 큰 타이탄 자루를 들고 들어오고 그들은 리오가 살아있는 것을 본다. 그중 한 명은 리오가 전날 열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들은 식사를 즐기며 그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오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리오를 부르고 리오는 먹으라고 불린 줄 알고 기쁘게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씻으라고 한다. 그가 방을 나서면서 나무에서 과일을 몇 개 가져온다. 그가 과일을 먹는 동안 하루토 아마카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히고 어머니를 복수하기 위해 더럽고 비린내 나는 슬럼가에서 류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왜 모두 검은 머리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그가 더 커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는 야구모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르는 살인자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류는 조금 울고 얼굴을 닦고 셔츠를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다가오지만 그가 냄새가 나서 가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보라색 머리의 소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는 모릅니다고 답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세시아라고 소개하며 그는 자신의 이름이 류이고 부모님은 이민자라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그의 머리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녀에 대해 다시 묻지만 그는 같은 대답을 한다. 그녀는 슬럼가에서 그녀를 찾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런 멋진 옷을 입은 숙녀가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슬럼계에서는 어떤 옷을 입는지 묻고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지만 완전히 헤어진 옷이라고 대답한다. 바네사 숙녀는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자고 제안하지만 크리스티나 숙녀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바네사 숙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답하며 크리스티나 숙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네사 숙녀는 셀리아에게 주변에서 마법의 반응을 찾아보라고 하고 셀리아는 마법을 위한 영역을 외운다. 놀랍게도 셀리아는 리오에서 마법을 감지할 수 있고 그녀는 다른 숙녀들에게 리오가 상당한 양의 마법력이 넘쳐난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비추는 이상한 빛이 마법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바네사 여사는 셀리아에게 다른 반응이 있는지 묻지만 셀리아는 탐색에서 포착된 마법 반응이 그들과 리오의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들은 그를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리오는 궁금해한다. 그러다 여사들은 그녀를 위해 다른 집들을 체크하기로 결정하지만 셀리아는 정보를 대가로 리오에게 보상하기 위해 재빨리 돌아온다. 리오는 작은 가방을 열어보니 많은 은화가 들어있는 것을 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토큰을 챙긴 후 집에 남겨둔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달려간다. 집에 도착하자 리오는 문을 열고 갑자기 얼굴에 마스크를 쓴 이상한 남자가 그를 붙잡고 그의 가슴을 찌르려 하지만 다행히도 토큰이 그 공격을 막아준다. 토큰과 리오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상한 남자는 문을 닫고 리오에게 다가온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이상한 남자가 그를 베어치려 하자 천사 같은 여자가 료 앞에 나타나 하루토를 부른다. 그녀는 그에게 오드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료의 뺨을 가만히 잡고 감각을 날카롭게 하라고 말한 후 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공중으로 사라진다. 남자가 거의 그를 가격할 때 그는 피하고 남자의 배를 가격한다. 이상한 남자가 주문을 외우며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더 많은 동작을 하지만 결국 료는 이상한 남자를 땅에 던지고 그의 가면이 떨어진다. 리오는 놀랍게도 이상한 남자가 바닥에 죽어있는 같은 남자의 보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그는 아까 자루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자루를 열어보니 다른 여자들이 찾고 있던 작은 소녀가 있었다. 작은 소녀가 그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아버지가 그를 보상해줄 성으로 그를 데려간다. 소녀는 옆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체를 보고 기절한다. 리오는 소녀를 성으로 데려가고 그 사이에 여인들을 만난다. 크리스티나 여사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린다. 그녀는 플로라를 그에게서 데려가고 바네사는 플로라가 의식이 없는 것 같으니 로와나와 셀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크리스티나 여사는 료에게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그의 여동생을 납치한 것인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요청했다고 말한다. 바네사는 료에게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플로라가 요청했다고 말한다. 크리스티나 여사는 그를 방해하며 료의 셔츠를 잡고 있다. 리오는 그녀의 손을 잡고 꼭 쥐며 끝까지 드으라고 말한다. 바네사 부인은 자신의 검을 뽑아 리오에게 크리스티나의 손을 놓으라고 경고하고 크리스티나에게 리오를 자극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만 크리스티나 부인은 그를 왕족 모독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바네사 부인은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크리스티나 부인은 서둘러 그를 제지하라고 한다. 바네사 부인은 리오가 그들과 함께 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바네사 부인은 그에게 명령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은 그녀가 깨어났을 때 구해준 것뿐이라고 말한다. 바네사 부인은 그가 아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그는 항의하려고 하지만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들과 함께 가기로 수긍하지만 말하기 위해서만 간다고 한다. 바네사 숙녀는 그가 무죄라면 석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몇 왕족이 사건이 발생한 집을 확인하러 오고 한 경비원이 알프레드 경에게 여전히 숨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경비원들이 남자를 데리고 나오고 그는 마스크를 쓴 이상한 남자입니다. 군중 속의 한 낯선 남자가 그를 보고 어떤 물체를 부수며 그로 인해 이상한 남자가 즉시 죽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에서 리오의 손이 매달려 있고 그는 왕실 경호대 부대장 찰스 아버에게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리오는 자신이 성에 온 것은 단지 숙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왜 고문당하는지 묻습니다. 찰스는 리오가 두 번째 공주 납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찰스는 그가 조사에 협조하면 편하게 대해주겠다고 말하며 즉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째 공주 납치에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찰스는 그에게 화가 나서 료를 나무로 심하게 때립니다. 찰스는 두 번째로 그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합니다. 플로라 공주는 드디어 깨어나서 바네사 숙녀와 셀리아를 보고 그들이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만 바네사는 료의 증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플로라 공주는 바네사에게 그를 자신의 장소로 소환하라고 하지만 바네사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며 그의 마제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플로라 공주는 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취하라고 말합니다. 바네사와 셀리아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간다.
찰스는 계속해서 때리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반면 리오는 지쳐있다. 한 경비원이 찰스에게 리오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플로라 공주를 납치하기 위해 계속 고문하고 있다. 그는 경비원들이 명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바네사와 셀리아가 현장에 도착하고 리오가 잔인하게 고문당한 것을 본다. 찰스는 합법적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셀리아는 경비원들이 리오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찰스는 리오가 플로라 공주 납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바네사는 플로라 공주가 리오에게 자신의 목숨을 빚지고 있다고 말한다. 찰스는 플로라 공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그의 경비원들에게 리오를 내려보내라고 명령한다. 셀리아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리오는 그녀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고 땅에 쓰러진다. 셀리아는 미안해하며 즉시 치료하겠다고 말한다. 찰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하라고 말하고 바네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리오는 깨어나 자신이 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인지 묻고 셀리아는 그가 왕궁에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통증을 느끼지 않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몸에 어떤 긁힘도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셀리아는 그를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한다. 리오가 그녀에게 그를 치유한 사람이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벨트람 왕립 아카데미에서 마법을 배우고 있으며 자신의 전체 이름이 셀리아 클레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고 그는 고맙다고 말한다. 리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묻자 셀리아는 리오가 그의 마제스티, 왕과의 면담을 허락받을 것 같다고 말하며 왕이 리오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리오는 왕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예절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며 프로토콜을 모르면 왕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가르쳐 주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서로 악수하며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왕의 궁전에서 리오는 왕과 왕족의 환영을 받습니다. 왕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왕립 아카데미의 초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다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리오에게 그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읽고 쓸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리오는 글쓰기를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럴 경우 셀리아 교수는 그를 개인 교습해 주겠다고 말하며 방과 후에 그녀의 연구실로 오라고 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아카데미의 많은 아이들이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에 그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며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그녀에게 오라고 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교실 문을 열고 리오를 벨트람 왕립 아카데미에 환영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오늘부터 전학생 리오가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러쿵저러쿵 물무링을 시작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고 그는 리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이 베풀어준 친절 덕분에 이 학습의 장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리오는 적어도 하임만큼은 말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반 전체가 그를 비웃습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를 칭찬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그 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노트를 꺼내고 숫자 공식을 베껴 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셀리아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칠판에 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리오에게 다가가서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를 듣고 웃습니다. 한 학생은 리오가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지만 셀리아 교수는 모두에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수업 후 리오는 드디어 셀리아 교수의 연구실을 찾고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을 두드립니다. 셀리아 교수는 문을 열고 왜 표지를 읽지 않았냐고 소리치지만 리오는 자신이 읽지 못한다고 재빨리 사과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리오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개인 튜터링에 대해 문의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녀는 리오가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사무실로 들여보내지만 사무실은 지저분합니다. 그녀는 지금은 조금 지저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훨씬 더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는 동안 리오는 그녀의 책장을 보고 그녀가 매우 젊어 보인다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이 겨우 12살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솔직히 말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지만 학년을 건너뛰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몇 가지 계산 문제를 주고 그는 결국 금방 끝냅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에 놀라지만 그는 단순한 곱셈과 나눗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에 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크리스티나 공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료는 자신이 대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다. 셀리아 교수는 그에게 산수를 어디서 배웠는지 묻고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대답한다. 셀리아 교수는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차를 끓이기로 결심한다. 그는 차를 마시고 마음에 들어한다. 그때 셀리아 교수는 그의 첫 학원 생활이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다시 말하길 문제가 생기면 꼭 알려야 한다고 한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녀가 어린이 책을 추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 몇 권을 골라주기로 동의한다. 훈련일이고 모든 사람은 싸울 파트너가 있지만 리오만 혼자 훈련할 파트너가 없다. 그래서 스승이 그에게 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때리라고 한다.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것을 지켜본다. 스승이 그에게 공격하라고 한다. 그는 싸우고 싶을 때 스승이 자신에게 똑같이 말하던 것을 기억한다. 스승과 싸우는 모습으로 보아 그는 검술에 능숙해 보이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나쁘게 말한다. 싸움이 끝난 후 스승은 그에게 기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류는 기사단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친절한 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수업 후 셀리아 교수는 류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는 시험 기간이 곧 다가오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성적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험 당일 모두가 시험 문제를 받았고 셀리아 교수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험 후 그는 교실에서 운동장을 나와 많은 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미에짱이라는 여성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은 그를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간다. 그런 다음에 아카미와 하루토의 어린 시절 친구인 아야세 미하루라는 여자를 기억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루토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에찬을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녀는 다시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기억들 이후로 류는 아카미 하루토가 죽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아카미 하루토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는 이제 류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견뎌낼 것이다. 그는 강인하고 강해질 것이다. 최종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리오의 이름이 크리스티나 공주와 함께 나타나자 학생들은 놀라워합니다. 리오는 게시판에 합류하고 알폰소가 그에게 다가와 그가 저지른 부당함에 대해 묻지만 그는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폰소는 게시판을 가리키며 리오 같은 평민은 크리스티나 공주와 함께 반에서 1등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그는 단지 시험을 치렀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알폰소는 리오가 어떤 속임수를 썼다고 믿습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논쟁이 격해질 때 이를 중단시키고 신사의 질투는 보기 흉하다고 말합니다. 알폰소는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소리치며 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티나 공주는 그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묻고 그는 이제 침묵합니다. 그녀는 근거 없는 주장만이 아카데미의 위엄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 성과는 료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며 자신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폰소는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신의 팀과 함께 떠납니다. 리오는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감사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재빨리 방해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다음번에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셀리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셀리아 교수님은 료가 기말 시험에서 1등을 한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를 비난할 방법을 찾을까봐 조금 걱정된다고 합니다. 리오는 이미 그에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교수 셀리아 선생님은 귀수들의 괴롭힘이 그들이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류가 자신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자신이 성적이 좋았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녀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당시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류는 자신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류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서 아마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류는 그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류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류가 다시 말해보라고 하자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분위기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류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교수 셀리아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가 괴롭힘을 당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를 자신의 가슴에 안아줄 거라고 덧붙였다. 리오는 그녀가 작다고 말했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붙잡기에는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아직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내 웃음을 터뜨린다. 훈련장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왕실 기사관의 시합이 올해도 다시 열릴 것이고 초등부 대표가 선발되었다고 알린다. 그리고 그 반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승은 선발된 이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른다. 6학년 알폰소 로단, 다섯 번째 해 스튜어드 위그노, 그리고 3, 리오. 학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알폰소가 그렇다. 그는 이렇게 하급자가 기사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수치라고 말한다. 게다가 리오는 마법도 쓸 수 없다. 주인께서 결정하셨으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셀리아 교수의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료가 토너먼트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료가 토너먼트에서 잘하면 기사단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스카우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책을 책장에 올리기 힘들어하고 료는 자신은 기사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도와줍니다. 그녀는 료가 키가 커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벌써 5년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료는 그녀가 여전히 작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작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리오는 그녀가 5년 전에 그렇게 말했었다고 하고 그녀는 차가 식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리오가 이번에는 차를 만들어주는데 그녀가 좋아한다. 그녀는 리오가 차를 만들 때 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리오는 자신이 책에서 읽은 대로 따라한다고 말한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기사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묻고 그는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한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아카데미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그가 없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차를 만들고 실험실을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설명한다. 그녀는 료가 연구에 너무 몰두할 때마다 항상 그녀를 나무란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묻고
그는 그녀의 연구실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료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냐고 묻고, 그는 부모님 고향인 야구모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야구모가 황야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리오는 엄마가 약속한 야구모로 데려가겠다고 생각하며 흥분하고 있다가 셀리아 교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정신을 차린다. 리오는 그것이 단지 계획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때가 되었다. 왕국의 영광스러운 기사들과 왕립 아카데미 학생들 간의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시기다. 알프레드 A. 머리리가 심판으로 자신을 소개하자 관중들은 박수를 보낸다. 알프레드 경은 료가 있는 벨트렘 왕립 아카데미 초등학교에서 나온 첫 번째 도전자다. 무대에 나오며 알폰소는 그에게 저쪽 무대에서 비참한 연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를 낮출 거라고. 리오는 보기 싫은 경기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알폰소는 아무도 너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셀리아 교수는 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자신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류는 알프레드 경에게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알프레드 경은 왕실 경비대의 첫 번째 도전자가 찰스 아르부르라고 말하는데, 그는 실제로 류가 왕궁에서 고문한 사람이기도 하다. 찰스는 류가 학교에 입학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의 더러운 작은 애가 자기 상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반면 류는 찰스에게 그때의 보살핌으로 인해 빚을 졌으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알프레드 경은 그들의 수다가 그치기를 바라며 도전자들이 준비하라고 말한다. 알프레드 경은 류의 자세를 보고 찰스는 류가 방패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비웃는 것 같다고 느낀다. 알프레드 경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리오는 찰스를 피하고 막으면서 찰스는 무대에서 복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5년 전 리오 때문에 강등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싸움이 끝날 무렵 리오는 찰스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있고 찰스는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알프레드 경이 리오를 승자로 발표합니다. 찰스는 잠시라도 간청하려 하지만 패배는 패배라고 알프레드 경이 말합니다. 알프레드 경은 찰스에게 그가 왕실 근위의 명예로운 기사단의 일원이라면 패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찰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리오는 경기에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마스터와 셀리아 교수는 리오를 칭송하고 격려합니다. 관중이 그가 무대에 나오는 것을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같은 날 밤 찰스는 리오와의 싸움에 대해 화를 내며 많은 말을 하고 5년 전 리오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남자에게 설명합니다. 다음 날 셀리아 교수는 리오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와 함께 그의 승리를 축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그를 보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리오는 한 여성과 만나 지난날의 싸움에 대해 읽을 것을 건네주고 그녀는 그가 매우 멋지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말하고 달려가지만 리오는 그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셀리아 교수는 나무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성이 달려가자마자 자리를 떠납니다. 셀리아 교수는 학생들의 졸업 후 계획을 확인하고 있지만 리오의 계획만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그녀는 리오가 이전에 자신의 연구실에서 부모님의 고향인 야구모 지역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업에서 셀리아 교수는 마법 사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며 마법은 마법의 힘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해 흘려보내기 위해 설계된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 마법을 결합합니다. 그녀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마법의 힘을 제어하는 이해를 깊이기 위해 조명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알폰소가 손을 들어 방 안에 리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급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스튜어트는 이 강의가 마법 제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반에는
웃음이 터집니다. 셀리아 교수는 한숨을 쉬며 두 사람에게 조명을 사용해 보라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 수준에서는 아직 그들이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계약 공식을 시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친화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마법 제어에 능숙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셀리아 교수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교실의 모든 열린 창문이 닫힌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물의 존재로 인해 일부는 여러 가지 마법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덱테 매지션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천장 아래의 모든 공간에서 빛의 원천이 나타나 교실을 밝힌다. 그녀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불빛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조명을 매우 작은 조각으로 쪼갠다. 리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손에 몇 개의 빛을 느낀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법 계약 공식을 시전할 수는 없지만 마법의 흐름을 모방함으로써 어떤 이유로 마법 기술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위를 바라보며 셀리아 교수가 그들에게 마법 조절에 대한 렉치유를 시작하라고 한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다음 스튜어트가 셀리아 교수를 칭찬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이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료가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스튜어트가 그를 향해 돌아서서 평민이라고 부르고 료가 최근 여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료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스튜어트는 료의 토너먼트 우승이 단순히 운일 뿐이라고 말한다. 리오는 완전히 이해했다고만 말한다. 스튜어트는 료에게 앞으로 나서려 하지 말라고 말한다. 셀리아 교수가 스튜어트를 멈추고 귀족이라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교수를 향해 그 꼬마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셀리아 교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오에게 돌아서서 야외 실습 중에 어리석은 짓을 하면 위그노 공작 가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오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후 떠납니다. 일어난 일을 경험한 플로라는 리오가 잘못된 누명을 쓰고 있어 안타까워합니다. 학생들이 야외 실습을 하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운 군사훈련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플로라는 긴장된다고 말하지만 로와나는 팀 경쟁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괴물들은 모두 제거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알폰소는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에서 실습의 세부 사항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는 전투구역에서 철수하기 위해 그들의 부대가 살림을 통해 가장 짧은 경로로 이동하여 목표를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전이 해질 무렵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결과가 그들의 모든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팀에게 오후까지 목표를 달성하라고 요청합니다. 로와나는 그곳이 나무가 많고 산악지역이라 불가능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물론 어디든 가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알폰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특별한 경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스튜어트는 그의 고향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동물의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그들의 선배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로와나는 그게 속임수처럼 느껴져서 좋아하지 않아요. 알폰소는 전쟁에서 정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기서 좋은 결과를 거의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폰소는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의견을 묻고 그녀는 그가 부대의 지휘관이니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스튜어트는 리오를 향해 돌아서 그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는 마법조차 사용할 수 없는 방해물일 뿐이지만 그들은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리오에게 모두의 짐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리오는 그것을 들겠다고 동의합니다. 플로라 공주가 그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러 다가오지만 그는 괜찮다고 혼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오가 뒤처져 나머지가 떠나고 플로라가 리오가 항상 학대받을까 걱정한다. 갑자기 앞에 몬스터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알폰소는 학생들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고블린들이라고 말한다. 알폰소는 선두에 서 있는 3명의 학생들에게 물리 능력을 강화하는 보물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가 돌격하자 3명의 학생이 주문을 외우며 물리 능력 강화를 외치고 모든 고블린들을 제압한다. 알폰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강력한 몬스터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알폰소는 리오가 멍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부른다. 리오는 사과하고 여행을 계속한다. 그들 중에서 특히 리오는 숲속에서 알 수 없는 남자들에게 추적당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이는 리오를 조금 시험해보고 그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은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고 목표에 가까워진 것 같지만 절벽을 발견하고 정보가 틀렸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크리스티나는 그들의 지휘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창이 날아와 로아나를 거의 마칠 뻔한다. 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은 우연히도 오크들이다. 알폰소는 선두 병사들에게 방패를 들어올리고 창을 막으라고 명령한다. 리오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창을 막지만 방패를 들고 있는 스튜어트는 잘 방어하지 못하고 창에 다리를 베인다. 그는 다리를 비명을 지르며 싸우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지만 학생은 그를 밀쳐낸다. 스튜어트가 플로라와 접촉하게 될 만큼 밀력이 너무 강해서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리오는 빠르게 그녀를 따라 날아가서 플로라의 힘을 충전하고 그 다음에 그녀를 위로 밀어올리면서 자신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플로라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리오를 찾지만 그를 찾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마법으로 그들은 오크 무리를 물리칩니다. 리오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절벽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법이나 마법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싸우는 동안 마스크맨에게 나타난 그 여자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절벽 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스튜어트가 플로라를 절벽에서 밀쳤다고 비난하는 것을 듣습니다. 스튜어트는 일부 학생들을 설득하여 플로라 공주가 처음에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모두 리오의 잘못이라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지휘관은 그들이 숲에서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고 플로라는 그들이 리오를 그냥 두고 떠날 것이냐고 묻지만 알폰소는 그가 받을 만한 대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자신의 학교 졸업 계획이 무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떠납니다. 플로라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리오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오직 그녀만이 도울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들은 땅이 몬스터의 발걸음마다 흔들리며 두꺼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사나운 괴물이 나타납니다. 몬스터가 그들에게 포효하고 지휘관은 몬스터가 무서워합니다. 크리스티나 공주는 몬스터를 공격하기 위해 천둥볼을 외치지만 몬스터는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알폰소는 얼음창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선봉대를 호출하여 그들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여성들은 아이스랜스를 외치고 경비원들은 물리 능력 강화를 외칩니다. 무서운 몬스터는 얼음 공격을 피하고 전방 남학생들을 공격합니다. 알폰소가 철수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동안 플로라는 뒤쪽으로 돌아가 부상당한 학생들을 치료합니다. 몬스터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리오가 나타나 몬스터의 한 손을 잘라냅니다. 리오는 플로에게 부상당한 학생을 데리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리오는 몸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 몬스터와 싸우다가 큰 일격으로 몬스터의 목을 베어버리고 몬스터는 사라집니다. 리오는 학생들이 자신이 무서운 몬스터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납니다. 알 수 없는 남자는 그가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리오의 검은 머리를 알아차린다. 그는 그가 야구모 지역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영혼 예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웃고 떠난다. 셀리아 교수는 많은 일이 항상 자신에게 할당되는 것에 불평하며 길을 걷고 있다. 그때 그녀는 판사가 알프레드 경과 스튜어트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리오가 사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상황을 몰아가려고 한다. 셀리아 교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연구실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리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한다. 처음에 그녀는 그와 부딪히고 그를 껴안는다. 그녀는 그의 몸을 만지며 괜찮은지 묻지만 리오는 간지럽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설명하고 그가 허위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알린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리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진실로 호소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가 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셀리아 교수는 그가 이에 대해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리오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녀를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야구모 지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셀리아 교수는 그녀가 졸업식을 보고 싶어 했지만 리오가 길을 가면서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하며 하루토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그녀는 그를 껴안고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원합니다. 알프레드 경은 체포된 소녀에게 암살 대상의 옷을 맡겨 항상 표적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표적이 12살의 남자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오이고 머리는 검은색입니다. 그는 소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리오를 찾아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녀는 암살을 실행하기로 동의한다. 벨트란 왕국의 수도에서 숲을 지나며 3일간 여행한 후 리오는 이웃 왕국을 찾아 가라르크 왕국의 한 남자 시장에 도착한다. 그는 편지를 쓴다. 시장의 입구에서 그는 숲의 전단지를 보고 왕국 수도에 퍼져 있는 숲의 전단지가 있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지만 가라르크 왕국에서는 숲의 전단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에 안도한다. 그렇다면 셀리아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만드를 처음 들어가 보았지만 리오는 이곳이 번화하고 활기찬 도시라고 느낀다. 식료품이 풍부하고 그는 빠르게 저장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도한다. 그가 도시를 돌아다니자 암살 소녀가 그를 뒤따르고 있고 동시에 리오는 자신이 조금 긴장한 것 같아 재빨리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오는 돌아다니며 한 남자가 국물 스타일의 파스타를 홍보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남쪽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듣는다. 마을에 처음 온 남자는 이 마을이 아만드를 다스리는 리젤로트 여사님 덕분에 국물 스타일의 파스타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것을 처음 보는 생각을 하며 배가 고파지자 한 그릇을 요청한다. 입을 먹어보자. 그는 마음에 든다. 루토가 국물 스타일의 파스타를 먹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며 그는 리젤로트 여사가 하루토와 같은 마을 출신인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곧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사후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구모로의 여정을 계속한다. 는 리젤로트 여사가 설명해준 건물인 리카 상인 길드를 찾아가며 그곳에서 면주 가게를 찾는다. 는 한 여인과 그녀의 아이가 면주 만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건물 밖에 있는 면주를 파는 여성도 본다. 그가 건물에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던 중 길드 직원이 가게 안에서 검을 차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원은 그가 물건을 살펴보는 동안 검을 보관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오가 후드를 벗고 검을 빼내어 그녀에게 주려 할 때 그녀는 그의 검은 머리를 보고 약간 놀랍니다. 그녀는 검을 수거하고 그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라타라고 소개하며 오늘 가게에서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물건을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흑차를 제공하며 그는 그것을 마십니다. 그녀는 그가 흑차에 익숙한지 묻고 그는 자신의 지인 중에 흑차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마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합니다. 라타는 그에게 차 잎을 알아보는지 묻고 그는 독특한 향과 약간의 떫은 맛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그럼 그는 그들의 차가 좋고 유리잔도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상인 길드의 모토가 고객과 최고의 거래를 하기 위해 완벽한 협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위해 편지를 전달해야 할지 물어보며 그는 기꺼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리오는 교수에게 편지를 다시 작성하여 그의 구매를 완료했으며 곧 출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트랄 지역을 떠나면 더 이상의 편지를 보낼 수 없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오는 라타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감사하며 떠납니다. 코제트는 리오가 다소 신비롭다고 레이디 리자 로타에게 말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라타라고 대답합니다. 리오가 숲을 지나가다 한 소녀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그녀는 암살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리오에게 독을 주입하지만 그는 겨우 그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밀쳐낸다. 그는 소녀의 얼굴과 귀를 보고 그녀가 동쪽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소녀가 칼을 꺼내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말한다. 독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므로 그는 빠르게 독을 중화시키고 안정 상태가 된다. 그는 소녀에게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을 피하며 싸움이 시작된다. 리오는 소녀에게 작은 화살들을 던지지만 그녀는 이를 피하고 나무로 올라가서 신체 능력 강화를 외친다. 리오가 그녀가 아직 마법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지만 강화한 후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 궁금해합니다. 리오가 날아가서 그녀가 작은 무기를 던지지만 그는 검으로 막습니다. 여자들이 모든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리오는 그녀의 집중력이 칼이라는 점을 알고 먼저 칼을 가져와서 그녀를 잡고 뒤로 넘어뜨립니다. 그녀의 눈이 맑아지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거나 엄마, 어머니 등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리오가 그녀의 비명이 곧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리오는 그녀의 손과 발을 묶어서 깨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복종의 목걸이를 보고 책에서 마법 주문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목에 복종의 곱비를 시도해 본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목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녀는 사고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정체성으로 깨어났고 거기서 그녀는 라티파라는 이름을 얻고 누군가를 존경할 오빠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이전 정체성의 이름은 엔도 수즈네이다. 리오가 그녀를 잠에서 깨우고 그녀는 자신을 놓아주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여 있다. 리오는 그녀가 앞서 하던 대로 폭력적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싸우지 않으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인지 확실하게 묻고 리오는 그게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리오는 그녀에게 질문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고 그는 부러진 곱비를 보여준다. 그러자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목에 걸린 곱비임을 알아차린다. 리오는 그녀에게 그 목걸이가 그녀가 명령을 따르게 만든 이유였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고통을 느끼거나 그의 질문에 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크게 울부짖습니다. 리오는 그녀에게 명령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주위를 둘러보지만 그곳에는 그들 둘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오는 그 집의 이름을 물어보지만 그녀는 재빨리 존경하는 형의 이름, 즉 스튜어트를 기억합니다. 그가 그녀와 같은 짐승 사람인지 묻자 그녀는 형이 인간이며 그가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리오는 그가 학원의 스튜어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휴기노 공작이 그를 없애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일관되게 보입니다. 리오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리오는 그녀에게 아직도 그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리오는 모든 장비와 옷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묶여있던 밧줄을 잘랐으므로 그녀는 도망칠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주인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통제하던 목걸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동쪽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평원으로 알려진 야생지입니다. 그는 그 땅에는 그녀와 같은 짐승인 사람들과 다른 반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길을 떠나며 다음에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리오를 계속 따라다니고 리오는 그녀에게 그와 어떤 거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진다. 그러자 그녀는 그와 함께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리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죽이지 않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그녀를 해방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리오는 자신이 그녀를 노예로 만든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이라고 말한다. 리오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공격할 수 있으니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싫으니 목걸이를 다시 그녀의 목에 돌려주라고 한다. 리오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목걸이를 없애라고 말한다. 리오가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라티파라고 대답한다. 리오가 숲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녀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음식을 먹으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리오는 그녀를 진정시킨다. 리오와 라티파는 황야에 도착할 예정인데 늦어지고 있어서 리오는 그들이 캠프를 차리자고 제안한다. 셀리아 교수는 리오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기뻐하지만 더 이상의 소식을 받지 못하면 조금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리오가 여행 중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기를 바란다. 밤에 리오는 그들을 위해 스파게티를 만들고 라티파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리오가 그녀에게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예전에 자주 먹었다고 대답한다. 그럼 리오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많이 먹으라고 말해. 리오는 라티파가 파스타를 스파게티라고 부른다면 그녀가 하루토 쪽에서 왔다는 의미일까 고민해. 그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라티파가 잠에서 깨며 소리쳐서 리오를 깨워. 그녀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해. 리오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쓰다듬어. 그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온 이상이 그리워한다고 해. 그녀는 도쿄에 가고 싶다고 말해. 라티파는 다음날 아침에 리오의 검은 머리를 보고 일어나서 So screams. 그녀는 그가 사고 전에 봤던 남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